사과가 웃으면 뭐예요? 사과가 웃으면 유머 풋사과.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 킥? 나 이런 거 100개 하는데. 간짜장이 짜장보다 비싼 이유는? 1993년도에 이그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계신데 그 남성의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지퍼에 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상상만 해도 아파. 처음으로 구원? 아니요. 그냥 벤치로 지퍼 부위를 자르면 코미디. 코미디. 이거 칸 모자라겠다. 배우들 너무 많이 생각나요. 야, 여기 지금 이걸 웃기지? 계보를 쓰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썼어요. 아 이게 계보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 예보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차씨가 전성시대네요. 차인표, 차은우 다 나오네. 차은우가 나와요 코미디에? 차은우 완전 코미디죠. 웃기네.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옵니다. 개도님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와요. 아니 저는 얘기 한참 해야 돼요. 그럼 개도님이 차은우랑 똑같네. 좀 냉소 아닙니까? 얼굴만 봐도 웃겨요 진짜로. 아 그래요? 오늘 주제 너무 좋아요. 코미디.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웃고 시작하죠. 다 풀어내. 네. 프로들이. 그리고 한 명이 웃으면 또 다른 사람도 따라 웃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있어요. 제일 듣고 싶은,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소리가 평론가님 웃음소리. 진짜 이 라프리클리 보다가 가끔씩 평론가님 빵 터지시면 맞아요. 그것만 돌려보고 싶고 터집니다. 실제로 시청자분들 중에서 웃는 부분만 따로 모아서 편집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웃는 것만 다 모아서 한 20분짜리 한번 완본. 소름 끼칠 것 같은데요? 그거 들으면 진짜 하루가 20분 건강해질 동안 것 웃는 거 같아요. 붙으면 진짜 웃기겠다. 만약에 버스 같은 데서 그거 혼자 듣고 있으면 정말 혼자 실성한 리믹스.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나 걔도 웃음소리도 좋아요. 네. 약간 낮게 이렇게 깔리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물결 같지 않아요? 한 1초짜리 사운드 바이트를 계속 반복해서 붙여놓은 것 같은 웃음소리예요. 파동이에요, 파동 완전히. 네. 코미디 정말 우리가 장르를 따질 때도 빼놓을 수 없는 장르이고 그리고 일상에서도 너무 필요한. 요새 뭐 너무 좋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뭐 네. 호르몬 좋은 거 다 나오고 네. 뭐 피로도 회복되고. 심지어 치료에도 쓰기도 하잖아요. 패치 아담스 같은 영화 보시면 로빈 윌리엄스가 어릿광대 복장으로 나와서 환자들한테 맞아요. 네. 저는 배우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일단 어허. 코미디 배우들부터 적고 시작했거든요. 네. 짐 캐리. 이름만 봐도 웃기지 않아요? 짐 캐리, 벤 스틸러, 잭 블랙은 정말 무한도전 나왔을 때 저는 너무 웃겨서 스크로브 락. 네, 이거는 제가 해외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링크를 많이 보내줬어요. 나왔다고? 그러니까 무한도전을 모르는 정말 서구권의 친구들한테 보면 뭐라 그래요? 너무 웃기다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너무 웃기다고.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끝판왕이 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탐 크루즈, 막 부르즈 칼리파도 올라가고 막 비행기에도 매달리고 막 이런 탐 크루즈가 있고 또 하나의 궁극의 또 프로페셔널이 있으면 잭 블랙 같아요. 2인조 밴드 하잖아, 락밴드. 터네이셔스 D라고. 맞아요. 그래서 스쿨 오브 음악도 락도 나왔었고. 음악도 잘하는데 또 무대에서 또 엄청 웃겨요. 노래도 잘하고. 네. 저는 정말 늘 말하지만 그 희극인들이 지능이 제일 높은 것 같고 천재입니다, 천재. 이게 정말 노력만으로도 안 되고 타고나야 되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보통 일 아닙니다. 덕을 많이 쌓는 일 같기도 해요. 사람들한테 웃음을 선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받기도 하는 것 같고 제가 한창 기자 생활할 때 그래서 희극인들이 부러웠어요.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남을 웃게 하는 일 하니까. 기자는 주로 이렇게 좀 불행한 일, 사건이 되는 일, 안 좋은 들추는 일에 일. 가게 되니까. 그 밖에도 로빈 윌리엄스도 적었고요. 로빈 윌리엄스는 그리고 성대모사 엄청 잘하잖아요. 천재죠. 옛날에 참 좋아했던 영화가 미세스 다우파이어였어요. 명작이죠. 거기서 막 목소리 한 100가지 목소리를 낸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 알라딘 애니메이션에서 지니 목소리를 맡아서 수많은 것들을 했고요. 10,000 years will give you such a crick in the neck. 로빈 윌리엄스의 이 버벌 코미디가 막 흉내도 내고 이거 너무 잘하는 코미디언인데 최고는 사실은 굿모닝 베트남이라고 거기서 보면 베트남전에서 였는데 그 DJ로 나와가지고 수많은 목소리들 성대모사하는 진짜 DJ 같이 나와요. 근데 너무 참 더 이상 볼 수 없는 게 진짜 안타깝죠. 주만지. 사실 이제 농담하고 웃기고 할 때 자기는 안 웃으면서 너무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리우드 배우 중에 그런 계보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것을 그레이스톤 페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표정하게. 바위 같은 얼굴이니까 안 웃는 거예요. 자기는 안 웃고 심지어는 표정은 변화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무성 영화 시대에 너무 위대했던 찰리 채플린이 있고 찰리 채플린 표정이 있죠. 근데 그 반대편에 그만큼 위대한 버스터 키튼이라는 배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키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버스터 키튼은 영화 속에서 수많은 어떤 상황이 생기고 뭐 위기도 있고 별별 상황이 있고 웃긴 상황이 있는데 절대 안 웃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톤 페이스예요. 그 계보로 지금 위대한 배우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빌 머레이. 빌 머레이가 웃지 않거든요. 맞아. 영화에서 보면 항상 여기다 미간에 주름 쓰고 있고. 그렇죠. 사랑의 블랙홀, 뭐 고스트버스터즈 이런 영화들 보게 되면 그렇게 자기는 표정 변화 없이 남을 너무 웃기는. 맞아요. 그리고 먼저 막 이거 진짜 웃긴 얘기인데 진짜 웃겨 이러면 하나도 안 웃겨요. 그쵸. 웃음의 핵심 요소긴 하죠, 사실은. 의외성. 웃는다는 게 인간만 가진 고유의 특성일까요? 실제 과학자들이 그 동물들이 웃는지 안 웃는지 실험을 해봅니다. 막 부엉이부터 시작해갖고 뭐 약간 어떤 간지럼 같은 걸 태워보는 거죠. 네. 네. 간지럼을 동물들이 다 타나요? 타요. 부엉이가 타요? 부엉이는 안 타더라고요. 실험을 했는데 부엉이는 잘 안 타는 것 같고 근데 침팬지나 개, 쥐 이런 애들이 쥐가 간지럼을 타요. 어떻게 네. 태우나요? 이렇게 팔 들어봐 알고 이렇게 하는 아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간지럼을 필 때 우리는 간지럼 부위가 있잖아요. 동물들은 약간 일종의 상호작용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얘네들이 이 간지럼을 필 때 어떻게 느끼는가, 어떤 소리를 내는가, 쥐를 이렇게 막 간지럼을 핍니다. 우리는 못 듣는 소리로 웃어요. 웃음소리 맞아요? 웃음소리 맞아요. 인간의 가청 범위 안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잘 안 들리죠. 물론 들을 수도 웃음소리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욕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얘가 웃을 때 어떤 유대감이 만들어지는가 그런 걸 본 거예요. 실제로 이 쥐가 행복할 때 같은 소리를 낸대요. 비슷한 소리를. 뭐 수컷쥐가 암컷쥐를 만나서 이렇게 막 잘 놀 때 있잖아요. 동료끼리. 그때 내는 소리인 거예요. 네. 그래갖고 얘네들이 좋은 환경, 즐거운 환경,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사회적 유대감을 만드는 환경일 때 그런 소리를 내는데 간지럼을 태워도 그런 소리를 나니까 이거는 얘네들이 웃는구나. 그걸 알아낸 거죠. 네. 재미가 인간이 그럼 언제부터 웃기 시작했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들도 어느 정도 지나면 막 웃잖아요. 조금 지나면 또 웃죠. 네. 아기들도 웃고. 근데 아마 그 웃음에 대한 게 우리가 시즌 1에서 다뤘던 네. 샤든포이데라는 것도 있어요. 샤덴프로이데. 예, 그래서 일단은 타인의 실수나 불행 네. 이거를 나는 좀 즐깁니다. 우월감. 네, 우월감. 그래서 우리가 슬랩스틱의 웃음이 터지는 게 거기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저 사람의 상황보다 내가 우월하구나. 의외로 웃음이 왜 웃나에 대해서는 철학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의외로. 그래서 그것을 말한 지금 말씀하셨던 웃음에 관한 우월성 이론 이런 걸 말한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홉스거든요. 근데 네네 홉스 자체가 이제 인간을 굉장히 싸늘한 시선으로 본 사람이기도 하고 사실 그리스 시대에 무슨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월감 이론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웃기는 직업을 가진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어릿광대잖아요. 네. 어릿광대 할 때 어릿이라는 뜻이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 왜 광대가 어리석겠어요? 어리석은 걸 남들이 좋아하니까. 어리석어야 웃으니까. 그렇죠. 광대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전복적으로 해서 공격적인 어떤 유머를 구사해서 질서나 이런 것을 뒤엎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공중광대로 이제 뭐 왕의 어떤 소속이 되어 있거나 귀족에 소속이 되어 있는 광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아무도 왕한테는 그렇게 못하는데 왕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일부러 뒤집어 주는 걸 통해서 웃음을 주기도 하고 일부러 혼란을 이렇게 선사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릿광대 역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뒤집는 공격적인 유머를 구사하는 데서 상대적으로 아첨하는 쪽으로 많이 발달했다는 거죠. 아첨이 진짜 아첨인 거예요? 아니면 약간 자기를 낮추거나 자기가 일부러 슬랩스틱으로 웃기거나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상대방이 깔보면서 웃게 만드는 약간 이렇게 막 하면서 그래서 약간 어릿광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릿광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건데요. 웃을 때 이를 드러내고 웃잖아요. 적극적으로 웃을 네네네. 때. 그것을 학자에 따라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맹수들이 자기한테보다 약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나 공격할 때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잖아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드러내고 웃는다는 것 자체가 상대를 굉장히 낮춰보면서 자기를 우월한 위치에 두는 건데 웃음 중에서 이제 비굴한 웃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악수가 어디서 유래됐는가 했을 때 상대방이 무기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기 그렇죠. 위해서 악수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웃음 자체도 난 너랑 싸울 의사가 없어. 혹은 나는 너 앞에 굴복해 라는 의미로 웃기도 하는 거예요. 비굴하게.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 UC 샌디에고의 네. 라마 찬드란 박사님이 라마찬드란. 네, 요거 유명하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론을 하나 냈습니다. 우리는 왜 웃게 됐을까? 웃는 게 우리에게 뭐가 도움이 될까? 이 거짓 경보 이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웃음이 나는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냐? 위협이 딱 왔어요. 그럼 안 웃겠죠.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덤불 속에서 막 소리가 나. 굉장히 긴장하겠죠. 부스럭부스럭 막 엄청 긴장했다가 갑자기 탁 나왔는데 토끼야. 그러면 이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 웃음이 뭐냐? 방금 나왔던 이 경보가 거짓이었다. 라는 거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지금 이게 호랑이가 아니라 토끼구나라는 걸 알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같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웃긴다는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 웃음의 대표적인 특징이 전염성입니다. 네. 그죠? 그 사람은 웃겨서 웃는 건데 나는 안 웃긴데 따라 웃어요. 왜 그럴까? 이게 경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위트 있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죠? 뭐 약간 유머 감각이 있고. 그 사람은 정보를 제대로 맞아요. 그 전파해주는 사람은 사람이. 이 위협이 누구보다 빠르게 해소됐다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만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곤두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그룹에서 인기가 많고 리더로서의 약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유머 감각 있는 사람들을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빨리 알려줄 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뭐 불 피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전파성이 강하고 가장 넓게 퍼지는 건 음성 정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 웃음이 있다면 다른 쪽엔 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을 딱 봤을 때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인데 정말 고민해? 라고 말을 하면 그때는 비명을 지르죠. 이거는 이제 찐 정보겠죠. 그러면은 신호 전달 체계. 비명을 잘 지르는 사람은 왜 인기가 없죠? 항상 위험하다는 제이미 리 커티스 뜻이니까. 얼마나 인기 좋은데. 근데 비명을 잘 그렇다고 질렀어요. 평소에 계속 비명 근데 지르면 좀 그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비명을 질러서 우리가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제이미 리 커티스가 왜 유명해졌냐면 슬래셔 무비의 원조 같은 영화가 70년대 말에 있었던 할로윈이라는 영화예요. 네. 할로윈의 여주인공이 제이미 리 커티스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스크림 퀸으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그럼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훌륭한, 심지어는 최근에는 여우조연상까지 받은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오레돈스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생각인데 그 웃음을 통해 거짓 경고를 알리는 사람들은 살아남잖아요. 왜냐면 위협이 없다는 걸 알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은 위협이 확실하다는 걸 알리는 사람들이니까 아, 다 죽었구나. 그 위협을 알리고 죽었습니다.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치. 제일 먼저 발견했으니까.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안도하면서 유대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모두가 빛이 나니까. 얼룩말들이 이렇게 군집되어 있을 때 사자가 오면 얼룩말을 보고 그 중에서 한 마리가 펄쩍 뛴다는 거예요. 사자 입장에서는 사냥을 해야 되는데 한 놈이 튀어오르면 그 놈을 공격하기 쉽잖아요. 그럼 얼룩말 개체 입장에서는 불행이잖아요. 근데 집단 입장에서는 이익이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이 이상 행동들을 분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본다면 비명이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코미디의 정의는 끝난 거예요? 코미디 정의를 그냥 내릴 수는 없지만 수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그 얘기를 단테가 한 적이 있어요. 단테는 매주 등장하네요. 단테는 단테 하나 한번 모셔야겠다. 맞는 엔터테이너네요. 매주 나와요. 네. 신곡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신곡? 우리말로는 신곡이라고 번역. A로 시작해요. 아니에요. 이것도 편집이겠는데요? 모를 땐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면 디바인 코미디란 말이에요. 아 진짜로? 네. 코미디예요? 네, 디바인 와, 이게 코미디다. 코미디란 말. 이 자체가 코미디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신곡에 무슨 웃긴 말이 있어. 단테 코미디언이네. 라고 하는데 신곡에 그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냐면 코미디라는 것은 추악한 데서 시작해서 즐겁게 끝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테의 그 신곡의 여행을 보면 가장 추악한 지옥에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연옥으로 가서 아주 즐거운 천상의 천국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코미디라고. 네. 나 너무 큰 깨달음이에요. 네, 이게 이제 디바인 코미디. 코미디의 정의네. 그러니까 코미디라는 말을 생각하려면 결국 그 반대편에 트래지디가 있다는 걸 네. 생각해야 되는데요. 어떤 게 비극이고 어떤 게 희극이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제 번역할 때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말의 의미 자체가 문화권에서 다르다고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행복이라는 말을 할 때 한국말로 너 행복하니? 라는 말과 영어로 are you happy? 라는 말은 한국에서 너 행복하니란 말이 훨씬 더 무거워요. 그래서 뭔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행복이란 행복한가?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코미디도 비슷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의 코미디는 훨씬 더 극역화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영화를 보고 이게 코미디냐 아니냐고 판결할 때 한국 사람은 훨씬 더 엄격하게 이게 코미디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코미디라고 말을 하면 범위가 좀 넓겠네요. 외연이 훨씬 넓어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코미디 특성이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서양에서의 어떤 그런 영화들이나 이런 것에서 코믹 장르로 이렇게 코미디라고 분류하는 걸 보면 우리 기준으로는 우리는 약간 극한 직업 정도는 돼야 코미디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빵빵 씬마다 터져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훨씬 더 외연이 넓거든요. 뭐 제 생각입니다. 슬픔의 삼각형 그런 거를 굉장히 지적인 코미디이고요. 그러면서 아주 풍자적이고 좀 매서운 이런 코미디 영화인데 제목이 슬픔의 삼각형이잖아요. 슬픔의 삼각형이 무슨 뜻인가 하면 모델들이 하는 은어라는데 찡그리면 여기 이렇게 미간 사이에 주름 생기죠. 네네. 여기 이게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남녀도 주인공이 이제 주인공인데요. 둘 다 이제 모델이에요. 네. 이 영화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남녀의 역할, 일반적인 젠더에 관한 생각을 뒤집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자를 우통을 벗기고요. 남자가 오디션에 우통을 벗은 채 모델로서 이렇게 갖가지 폼을 쥐하고 H&M, yeah! Balenciaga. H&M, Balenciaga. 2부가 되면 배 위로 가요, 이 사람들이. 배 위로? 네.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 이제 올려주는 대가로 무료 여행을 인플루언서로서 인플루언서구나. 네, 가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호화 유람선이니까 다 부자들이죠. 여기는 완전히 계급 사회거든요. 그래서 대접받는 부자들하고 거기서 서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상대적인 노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I command you, enjoy the moment. No, No? no, What? You say no to me? no, no. Oh, so it's yes. Yeah, no. Yes? Going in. Yes! 근데 이 배가 폭풍우 때문에 뒤집혀 거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막 구토하고 난리가 나는데 이걸 진짜 더럽게 보여주거든요. 또 The ship is going under. 사실상 시각적인 코미디로 계급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막 굉장히 부자로 좋은 옷 입고 막 이렇게 부리고 하던 사람들이 막 정말 바닥까지 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바닥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많이 먹었으니까 또. 네, 상대적으로 또 배 위에 있는 그 서원들이 많이 먹었어. 왜냐면은 일하는 분들은 조금 먹었으니까 나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많이 먹은 분들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일하는 분들도 많이 드실 수 있어요, 힘쓰려면.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배는 굉장히 익숙한 또 직원들은 덜 토하죠. 멀미를 좀 덜하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그걸 보여주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 어떤 그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죠. 그들이 갖고 있는 무슨 롤렉스 시계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때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음식이 없으니까 물고기를 잡는 기술 이런 건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주권조차 없는 필리핀에서 온 불법 체류자인 화장실 청소부인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최고 상위 계층에 쓰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계급 문제를 아주 매섭게 풍자하는 그런 지적인 코미디라고 할 수 있어요. 풍자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네. 그 사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풍자는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아직. 네, 왜냐면 그럴 수 있겠네요. 요새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생성형 AI가 대화하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면 웃어요. 목소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근데 정말 기분 좋게 웃으니까 대화하는 맛이 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간 실속 돈 터지는. 룩업, 돈 룩업 블랙 코미디잖아요. 풍자죠. 네. 그러다 보면 진짜 막 하하하도 있지만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진짜 이게 야 진짜 같다. 너무 맞다. 야 현실이다. 고민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슬픔의 삼각형도 막 하하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런 모습은 한 번도 안 없어요. 나오는데 네. 와, 저 뭐야. 여기에도 철학적인 이론 같은 게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그런 이야기를 아, 했는데 쇼펜하우어 역시 쇼펜하우어 무슨 얘기를 내 했기 마음을 때문에. 잘 알아. 예, 어떤 걸 딱 봤단 말이에요. 직관이 있단 말이에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직관과 개념의 사이에서 이 불일치가 유머를 만든다. 그게 유머의 본질이다.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가 웃으면 뭐예요? 사과가 웃으면 유머. 네, 별로 웃겨서가 아니고 설명하기 위해. 사과. 사과하세요. 풋사과. 아니 이게 웃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나나. 웃음의 본질은 뇌절이다. 바나나 킥?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나 이런 거 100개 하는데. 네, 방송 끊고 계속 얘기할까요? 간짜장이 짜장보다 비싼 이유는 갈아서? 간 때문이야.
이게 피로감이 급격해지네요. 진짜 두 개까지 웃겼는데. 거봐,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신기하다. 그다음부터 하나도 안 웃겨. 망했다. 이렇게 많이 울다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정말 감동적이에요. 말을 좀 마무리 지으면 네네. 죄송해요. 왜냐 여기서 끝나면 나 실없는 사람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바나나 키로 끝나는 글쎄, 겁니다. 근데 유머 수준이 그걸 예. 평가받거든. 그건 여기서 아니에요. 시작된 얘기죠, 이게? 나는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쇼펜하우어 얘기하다가. 쇼펜하우어. 정확하십니다. 쇼펜하우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왜 웃긴가를 생각해보면, 뭐 사과가 웃으면이라고 했는데 풋사과 할 때 당연한 이거 말하면 좀 더 웃기지만 아하. 풋사과 할 때 풋은 원래는 설이 걷다 할 때 풋인데 이거를 의미를 완전히 도치시켜가지고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와서 웃을 때 풋하는 의성어를 붙였기 때문에 웃긴 거라잖아요. 그쵸. 설명하니까 더 웃겨. 근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을 이렇게 갖다 붙여서 부조리 의외성. 네, 부조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들을 때 사람 입장에서 어떠냐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듣게 되면 인간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이나 이런 정돈된 항상성을 깨는 어떤 부조화나 혼란이 몸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아하. 그럼 그것을 배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배출할 때 가장 빠르게 배출하는 방법은 웃는 거. 웃으면 폐에 있는 공기를 빠르게 바깥으로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극단으로 가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웃기면 긍정의 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좀 부정의 징표인 약간 눈물을 흘려서 다시 균형을 잡게 해주고 그래서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받으면 웃음이 나와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게 너무 정확한 건데 그 우리의 뇌가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봤을 때 우리의 뇌는 이제 예측된 결과를 갖고 있어요, 항상. 근데 이게 실제 결과랑 차이가 생길 때 그때 우리는 엄청나게 주목을 해요. 그럼 클수록 우리의 뇌는 이거를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건 새로운 겁니다.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걸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외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내 예측된 결과와 실제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웃음의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의외성이 너무 중요하고 이거를 정말 잘 사용하는 게 이제 원펀맨이라는 원펀맨. 무조건 한 방으로 끝내요. 원터치. 네. 네. 주인공이 보통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러 가는 과정이 항상 히어로물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은 그냥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해요. 네. 모든 적을 한 방에 끝냅니다. 네. 그리고 왜 그렇게 세졌느냐? 그냥 규칙적인 운동.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히어로물이 갖는 어떤 능력자물이 갖는 굉장히 어떤 클리셰 같은 부분들을 다 비틀어가지고 정말 의외성을 극대화한 콘텐츠입니다. 무슨 이터널스에 나오는 마동석 씨가 그러니까. 맡았던 계속 그 마동석 그런 씨가 수준이 아니라 길가메시. 그냥 막 엄청 폼을 잡고 막 지구를 정복하러 왔고 막 이제 인류를 멸망시키고 막 이런데 지나가다가 툭 치고 다시 그냥 가던 길을 가면은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이 친구는. 그런 느낌의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의외성을 살린 네.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말도 안 되게 굉장히 주요 인물 같은 사람들은 막 사라지고 얘는 뭐지 하는데 계속 살아남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는 의외성을 주죠.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타이밍. 타이밍이에요. 네.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렇죠. 의외성이 아무리 있어도 그렇죠. 지나가 버려서 중요한 정보가 아니게 돼 버려요. 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타이밍. 그래서 내가 들었을 때 되게 웃겼던 그 상황에서 웃겼던 얘기를 맞아요. 다른 상황에서 전달하면 하나도 안 맞아. 웃겨요. 그게 왜 그리고 거기서 그때 항상 재밌는 얘기 해주기를 시작하잖아요. 의외성 자체가 사라져요. 네. 근데 저의 궁금증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웃기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은 혹시 정말로 다른 건가요? 뇌구조가 다른가요? 그 코미디언 같은 경우에 그 일단 언어는 굉장히 발전을 했겠죠. 와, 말을 진짜로. 잘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이게 나와줘야지 의외성이 나오잖아요. 코미디언은 그게 작가예요. 네, 좌측 전두엽이 활발하게 활성화될 때 주로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코미디언 분들은 주로 좌측 전두엽이 활성화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약간 소질이 있는 분들인 거죠. 왜냐면 의외성을 만들어내기 너무 좋고. 로버트 프로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웃음만 가지고 책 한 권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이제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막 이렇게 빵 웃음 터지고 막 서로 하는 이런 상황을 해서 왜 웃었는지를 관찰을 한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농담을 던지고 웃긴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빵 터지는 케이스는 대화에서 웃은 거에 20%가 안 된대요. 나머지 80%는 뭐야? 라고 하면 다음에 또 봐. 이러고 웃는 거.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웃는 거. 일상적인 대화이고 하나도 안 웃긴데 웃는 것이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사람하고 함께 있어서 대화를 하는 상황 자체가 웃긴 거고요.
그래서 한국 최고의 코미디언을 차은우라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차은우 씨가 한국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라고 차은우, 하잖아요. 박보검, 김수현. 3대장이죠. 코미디언 네. 3대장. 왜냐면 그 사람들 옆에만 있으면 사람들이 웃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농담식으로 말을 한 건데 정말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웃음이라는 게 웃겨서 웃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를 표현하고 우호성을 드러내는 일종의 사회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고 맞아요. 볼링을 쳤을 때 뭐 스트라이크를 쳤든 9개를 쳤든 하면 신나잖아요. 근데 혼자 가서 치고 상대방을 못 보거나 혼자 가서 쳤을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 웃는 퍼센트가 4%밖에 안 된대요. 근데 누구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나 9개를 쳤어요. 눈을 돌리다가 친구랑 시선이 마주쳤어요. 웃을 확률이 42%래요. 그러니까 웃음이 10배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을 혼자 보는 사람보다 텔레비전을 누구랑 같이 보는 사람이 웃을 확률이 30배. 이게 이제 로버트 프로빈 아까 말한 사람의 이런 이제 연구 중에 하나거든요. 이 얘기인 즉슨 진짜 웃겨서 웃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인류 문명이 여기까지 발달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좀 대놓고 웃길 것 같다라는 콘텐츠보다 그렇지 않은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차인표라는 영화가 있어요. 차인표. 영화 제목이 차인표고. 영화 제목도 웃기라고 실제 지은 차인표 씨가 차인표 나오죠. 주인공이죠. 배우님이 차인표 역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차인표 배우님은 코미디언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이미 웃긴 사람이 아닌데 나왔어. 근데 웃겨요. 그래서 어떤 의외성으로 굉장히 잘 활용한 콘텐츠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상황도 되게 재밌고 실제 유명인 차인표님의 상황이 이제 접목이 된 그런 영화. 그것도 차인표라는 그 배우님이 갖고 있는 대중에게 갖고 있는 호감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쵸. 그게 있으니까 또 웃음이 터지는 거고. 근데 진짜 웃기는 연기가 진짜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궁극인 것 같아요. 그게 웃음과 어떻게 생각하면 그 웃기는 사람의 삶과의 관계에서 참 이렇게 처연한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꼭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로빈 윌리엄스를 얘기할 수도 있고 짐 캐리 같은 사람 정말 탁월한 저는 코미디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짐 캐리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거든요. 트레일러에서 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코미디 클럽에 나가서 했던 게 이 사람의 시초예요. 캐나다에서. 근데 이제 코미디언의 역사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책들을 보게 되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 19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조셉 그리말디라는 사람인데 네네. 이 조셉 그리말디라는 사람이 이제 어릿광대의 어떤 원형을 만든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입을 이렇게 과장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빨갛게 칠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만든 건데 그 당대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50이 안 됐나 60이 안 됐나 이런 나이에 세상을 굉장히 불우하게 떠났는데 알코올 중독이었고요. 우울증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남을 웃기는데 그 사람의 삶 자체는 막 정말 웃음으로 가득 찬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반대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코미디언의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슬퍼지는 그런 처연해지는 부분이 있죠. 저는 코미디 하면은 사실 그 코미디가 다 어렵지만 어떤 꽁트를 짜가지고 그것을 연기하는 코미디도 있고 네. 즉석에서 내가 애드리브로 네. 정말 임프롬토로 하는 그런 즉흥 네. 코미디가 있고 한데 제일 어렵고도 또 어떤 코미디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되고 출발해야 되는 게 스탠드업 코미디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스탠드업 진짜. 코미디가 아직은 그렇게 많이 형성되지 상대적으로. 않은 것 같고 진짜 어렵죠. 요즘 좀 이제 뭐 대학로 같은 데 가면 있긴 하지만 사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어떤 뭐 배우들이나 코미디로 성공한 분들은 거의 다 시작을 스탠드업으로 한 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 스탠드업 코미디의 계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코미디 센트럴 같은 이제 코미디만 계속 방송하는 케이블 채널이 있는데 이 코미디 센트럴이 옛날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신예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자신에게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되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막 탑스타로 잘 나가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이제 코미디 센트럴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고 그 채널에서 계속 그냥 이렇게 미미하다가 갑자기 그 채널이 잘 되게 된, 빵 터지게 된 작품이 바로 사우스파크라는 애니메이션. 그게 이제 약간 성인 블랙 풍자도 코미디 굉장히 많죠. 애니메이션. 엄청나죠. 네, 맞아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도 뭐 거대 대형 자본으로 대형 스튜디오에서 만든 게 아니라 대학생 2명이 그냥 짧은 애니메이션을 둘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웃으니까 $2,000를 투자를 받아요. 200만 원, 한 250만 원 정도 투자를 받아서 네. 그걸로 또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만화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거예요.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유튜브에 뭐 커버곡 올렸는데 잘 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코미디 센트럴이 그거를 반영을 하면서
가장 큰 수입원이 됐고 지금 현재 한 시즌 30까지 계약이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그게 잘 되니까 이제 퓨처라마라는 애니메이션도 코미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코미디만 전문으로 다루는 채널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코미디 센트럴은 약간 미국 코미디언들에게 고향 같은. 우리나라에서 왜 우차사나 개콘을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좋아하는 뭐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사실 앨런 드제너로스도 옛날에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다가 이제 발탁이 돼서 연기도 하고 물론 처음에는 연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엘리 웡이에요. 원래 스탠드업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미국에는 코미디 클럽이라는 클럽들이 네네. 전국에 곳곳에 있는데 차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어쩔 때는 하룻밤에 한 9개 정도의 행사를 뛰었대요. 궤도님은 약과예요. 하룻밤에 9개 정도의 행사, 뭐 10개, 이게 그냥 일상이었대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막 차를 타고 전국을 뛰면서 스탠드업 코미디 생활을 하다가 너무 잘하니까 이제 점점 이름이 알려진 거죠. 그러다가 빵 하고 정말 스타가 탄생하게 된 게 넷플릭스에서 코미디 스페셜을 하나를 녹화를 해요. 그게 베이비 코브라예요. 근데 이때 첫째 아이를 임신한 지 7개월 됐을 때라서 이 베이비 범프가 있는 채로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1시간 동안 사람들을 웃기거든요. 네. 근데 정말 쉴 새 없이 한 번도 대사를 절지 않고 이게 거의 편집이 없대요. 1시간 동안 공연을 한 걸 그대로 넷플릭스에 공연 실황을 그대로? 네. 와, 대박이네요.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잠깐의 멈춤이나 뭐 주저함이 없고 대사와 제스처와 표정이 완벽하게 싱크로가 돼요. 연습을 얼마나 한 걸까요? 근데 그 연습이 다년간에 그 전국을 순회하면서 코미디 클럽을 돌았던 그 경험이 다 쌓인 거예요. 와. 아. 그렇겠죠. 두 번째가 또 그 Hard Knock Wife라는 제목으로 2편이 나오는데 그때는 둘째 딸을 임신한 지 7개월 차. 너무 재밌었고 Nobody knew who the fuck I was. 세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또 임신이에요? 임신은 안 했어요. 다른 거? 네, 네. 그때는 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성난 사람들 비프, 네. 촬영을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연기자로서 이제 막 승승장구하면서 성난 사람들로 아시아 여성 최초로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타죠. 근데 그 성난 사람들이 녹화가 막바지에 이뤘을 때 이혼 발표가 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그 결혼 생활이나 뭐 양육하는 거 이런 거를 전부 개그 소재로 썼는데 그것 들고 좀 기분이 상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전 남편하고 친한 친구로 지내고 심지어 투어 매니저 역할을 해요, 남편이. 헤어졌는데도? 네,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여전히 베프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헐리우드식 중에서도 굉장히 또 선진적인 그런 형태로 이혼을 했는데 이제 성난 사람들 시즌 1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혼 발표 났잖아요. 이번에 또 이혼을 다시 가지고.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에 복귀를 합니다. 그게 싱글 레이디예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이 좋은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심지어 그 싱글 레이디의 주제는 내가 이혼한 이후 지금까지 만난 모든 남자들. 그게 주제예요. 저 그거 먼저 봐야겠어요. 아니 순서대로 보세요. 순서대로 봐야 봐요, 웃겨요. 순서대로. 그 와. 서사를 봐야 웃긴데 10월에 업로드가 됐거든요. 바로 지난달. 그러니까 최신 등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가 와 진짜 아껴뒀다가 나를 위한 선물로 봤는데 너무 웃겨. 아까 왜 혼자 있을 때는 덜 웃는다 그랬잖아요. 네. 혼자서 봤는데도 미친 듯이 웃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엘리 웡이 거의 그 성난 사람들로 많이 알려진 것 같고 그냥 애초부터 연기 잘하는 배우였던 걸로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엘리 웡은 정말 뼈대가 굵은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었다. 그런데 연기도 너무 잘해서 성난 사람들도 보면서 정말 미간에 계속 주름 잡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돼서 지금 시즌2를 제작을 하는데 네. 윤여정 선생님께서 캐스팅에 포함이 되셨다고. 네. 글로벌로 가시는 거네 또. 이미 글로벌. 자주 가시잖아요. 이미 그죠? 글로벌이신데. 와, 또 글로벌로. 네, 이 성난 사람들의 시즌2가 어떤 내용이 될지도 궁금하고 거기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실지도 궁금해서 빨리 보고 싶어요. 또 멋진 글로벌 작품이 탄생하겠네요. 근데 윤여정 선생님도 진짜 안쓰러운 할머니도 할 수 있지만 또 되게 웃긴 것도 잘하시잖아요. 그럼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미국 코미디를 이렇게 좋아하면서 느끼는 게 미국은 이제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네네.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아까 말한 코미디 센트럴에서 가장 간판 프로가 된 게 더 데일리 쇼예요. 항상 정치인, 사회 문제, 제도 비판하잖아요. 심지어 지금 현직 대통령을 막 비판을 해도 그거를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엘리 웡의 농담에서도 대표적으로 어떤 라인이 있었냐면 이분이 엄마는 베트남계, 아빠는 중국계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half fancy Asian, half jungle Asian. 반은 팬시한 세련된 아시안이고 반은 정글 아시안이다라고 웃기게 말을 했는데 정글이 너무 기분 나쁘겠네요. 저도 너무 웃겼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인데 누구 비하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랑 동남아시아에 대한 차별, 뭐 편견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해서 또 뒷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탠드업 코미디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PC라고 하죠. 네. 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해서 그렇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해요. 이게 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요. 너무 엄격하게 우리가 개그를 보면서 농담을 맞아. 한 건데 뭐 저거는 뭐 외모 비하 아니냐, 인종 비하 아니냐, 성차별 아니냐, 뭐 부모에 대한 뭐 윗사람에 대한 뭐 비하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신경 쓰면 어떻게 개그를 하겠어요. 정도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저는 웃음이 아무도 다치지 않는 웃음 없다고 생각하고요. 누군가는 다쳐요. 심지어는 자기 비하를 하면 자기가 다치거든요. 아까 그 풋사고 할 때 사과가 다쳤어요. 다 죽였구나 내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웃음이 갖고 있는 그런 파괴적인 속성이 있는 건데 사실은 그걸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어떤 그런 도덕이나 계율이나 이런 걸로의 잣대로만 본다면 네, 누군가는 기분 나쁘겠죠. 다만 이제 정도의 문제는 있겠죠. 정도의 문제는 있고 사실 그거를 잘 아는 것도 지능이죠. 그 파인 라인을 잘 아는 것도 사실은 눈치, 센스가 발달해야 되는 건데 나락감지 시스템 같은 게 있죠. 네. 시상식을 우리가 진행하면서도 네, 맞아요. 시상자들이 엄청난 발언들을 쏟아내는데 이게 한국에서라면 전부 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인데 주로 개그맨들,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막 유려하게 그 멘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크리스 락의 경우는 이제 한 사람을 화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 락이 이제 기사에서 봤던 맞았을 것 같은데? 때, 네네, 아니 뭐 아카데미 과장이 그쵸. 사건이잖아요. 윌 스미스가 때려가지고. 근데 그것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여론이 다르거든요.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윌 당연하다. 스미스가 그렇게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맞을 짓 사람들이 했다. 어떻게 가족을 건드리냐. 그렇죠, 맞을 짓 했다. 미국은 거의 압도적으로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리스 락을 옹호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문화 차이도 있고 그런 어떤 그 코미디나 무대 위에서의 표현 수위에 관련된 합의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부분이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반응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느 한쪽이 반드시 나머지 한쪽보다 낫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예술의 입장에서 보고 코미디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난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한국은 상대적으로 코미디하기가 어려운 나라인 거죠. 그리고 미국은 다양성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소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발언을 했을 때는 그 소수가 진짜 소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존중해줘야 되고 이제 미국은 사실 소수라 해도 다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허용이 되는 문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한국이 그런 것은 한국이 그래야 되는 또 이유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미국이 낫다고 할 수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과학에 갖는 어떤 유머러스함이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과학이 갖는 유머러스함이요? 과학적인 유머는 다치지 않습니다. 그냥 즐거워요. 네. 예를 들면. 과학계에 또 이그노벨상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아까 적으셨죠. 네,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그노벨상. 이그 노어 할 때 이그예요? 그 불명예스러운 이그노벨. 아, 이그 네, 노어. 거기에 노벨상을 결합한 단어라. 네, 그래서 일단 웃겨라, 그리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이게 어떤 모토예요. 네, 어떤 노벨상에 대해서 약간 우스꽝스러운 상이잖아요. 근데 이그 노벨상을 받은 분들도 굉장한-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또 실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그 노벨상을 시상하러 와요. 그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쨌든 누군가가 그 정말 허무맹랑한 연구지만 이게 누군가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거예요. 네. 영화제로 치면은 무슨 베리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정말 코미디의 극치입니다. 이게 1993년도에 이그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계신데 그 남성의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지퍼에 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도 있어요? 메리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 해서 그것도 정말 벤 전형적인 스틸러가 거기서 어떻게 하죠? 거기서 끼죠. 개그잖아. 어떻게 해요? 여친집에 갔다가 끼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결국은 부르죠, 뭐 응급을. 아, 이거는 논문 안 봐서 그래요. 네. 논문에서는 이제 해법을 공개를 합니다. 네. 일단 되게 단순한데 네. 그 근데 상상만 해도 아파. 처음으로 구워? 아니요. 그냥 벤치로 지퍼 부위를 자르면 바지는 손상되지 않고 지퍼만 부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벤치를 어떻게 잘라?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지퍼에 꼈잖아요. 지퍼에 꼈잖아요. 살이 표피
피가 그러니까 지퍼 부분을 잘라내면 근데 물론 상처는 나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고를 바르라. 와 이거 어떻게 실험을 어떻게 한 거지? 그럼 증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설을 끼워보나? 세우고 침까지 나오셨어요 지금. 아, 난 저질인가 봐. 이런 게 웃겨. 이런 게 웃겨요. 어. 네, 그리고 이제 94년도에 이그노벨 생물학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 네. 군인들의 직장에 직장? 네. 다니는 직장이요? 아니면 그 몸에 직장 있는 말고, 직장? 몸에 있는 직장. 아니, 왜 그런 얘기만 해? 왜? 군인들의 직장에 측정기를 달아서 네. 어떻게 달아요? 저도 자세한 거는 안 읽어봤는데 측정기를 달아서 근무 지역과 변비의 상관관계를 밝혀냈어요. 변비? 변비. 그래서 최전방에 가까울수록 변비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연구를 또 했고요. 와 최전방에 가까울수록 직관적으로도 네.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이제 증명해낸 거죠, 실험적으로. 그리고 2001년 이그노벨 생물학상을 받은 거는 가스가 배출되기 전에 숯 필터가 달린 밀폐형 속옷을 입으면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발명해서 이제 이그노벨 생물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 실생활에 유용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유용해요? 어떻게 써먹어요? 보통 아니 속옷 안에 다 일체형이잖아요. 입으면.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매너. 생각보다 항문 쪽을 밀폐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 안 해주면 안 될까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냐가 재밌는데 네. 요게 그 아내의 방귀 냄새 때문에 만들게 됐어요. 역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인 네. 거죠. 근데 아내가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에 걸려서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이거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연구들이 많이 담겨있는 도서가 또 있습니다. 마크 에이브램스가 쓴 이그노벨상 이야기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재밌겠다. 네, 그것도 재미있는 연구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보시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옴니버스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웃음에 대해서 동서양이나 뭐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모티콘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양에서는 이모티콘을 눈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맞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하거나 골뱅이 표시해가지고 눈을 이제 표현하는데 서양에서는 입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데 사람의 어떤 표정을 읽거나 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할 때 서양에서는 입에 집중한다는 거죠. 동양에서는 눈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사진을 보거나 이런 것을 판별하는 어떤 실험 같은 게 있는데 혐오의 감정, 이 사람이 혐오하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런 것을 드러내게 될 때 서양 사람들은 혐오를 입으로 봐서 입을 크게 벌리는 거 이걸로 이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동양에서는 눈이 휘둥그레지거나 이렇게 보는 거 이걸로 혐오의 감정을 파악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팬데믹 시절에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마스크를 잘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서양에서는 마스크 쓰는데도 격렬하게 막 화를 내고 반항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집단적인 문화와 개인적인 문화의 차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겠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서양에서는 상대의 표정을 파악해야 되는데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입을 봐야 되는데 마스크를 씌우면 눈만 보이잖아요. 동양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게 원래 눈을 봤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입을 또 가리잖아요, 말할 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서양에서는 입을 파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함 같은 걸 느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 상대적으로 마스크 쓰는 것을 서양에서 훨씬 더 못 받아들였다라는 또 견해들도 아니 있어요. 이게 실제로 헬로키티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네. 동양에서 그런 인기가 얘기하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입이 없잖아요. 입이 없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동양은 그 입이 없는 그 캐릭터를 뭔가 신비로운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양에서는 마치 헬로키티가 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무섭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저는 약간의 또 반대 생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월레스와 그로밋이 있거든요. 네, 너무 귀엽잖아. 월레스와 그로밋이 입이 없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으로 너무 유명한 캐릭터거든요. 웃기기도 하고. 그로밋이 입이 없어요? 입이 없어요. 네. 코만 있구나. 네, 코하고 눈만 있죠. 근데 이게 나라마다도 차이가 있어요. 나라 안에서도 미국에서도 경우에서도 이제 굉장히 제가 읽었던 재밌는 어떤 그런 연구는 미국 그 남부 사람하고 북부 사람, 그러니까 서부나 동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남부 사람들이 많이 웃는다는 건데. 근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일부러 약간 좀 이 뭐라고 할까 깽판치는 좀 진상 같은 사람 네. 이런 사람을 이 애초에 연구실에 있는 또 다른 피험자들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집어넣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죠. 일부러 계속 판을 깨요.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계속 관찰하는 거죠. 미국의 이제 서부나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주의를 준대요.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계속 깽판을 쳐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무시한대요.
그런 경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고요.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반면에 남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처음에 들어오면 계속 웃어 넘긴대요. 그걸 이제 웃음으로 계속 이러면서 그러다 마지막에는 화내고 싸운대요. 이게 이제 남부 사람들하고 이제 동부 사람들이 좀 다르네요. 웃기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실제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영화를 보면 코미디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코미디가 다 네. 개그 코드가 다르구나. 미국이 보통 일반적으로 전 세계로 그러네요. 되거든요. 그 상대적으로 드라마나. 코미디는 진입 장벽, 문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주의를 드리자면 사실은 그 엘리 웡의 코미디 스페셜들 아까 너무 재밌게 얘기했거든요. 전 너무 재밌었는데 보고서 연락합니다 이거. 보고 반감을 갖거나 불편하거나 그리고 이게 또 나이 제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제한도 있어서 혹시 언짢게 느끼실 분도 계실 수 있다. 웃음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원래 모든 코미디는 그럼요. 마음을 열고 봐야 된다. 열린 마음으로. 근데 약간 저는 최근에 본 한국 영화 중에 코미디 영화 중에 약간 내가 웃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는데 내가 너무 웃고 있어서 놀란 게 핸섬 가이즈였어요. 핸섬 가이즈는 저도 당연히 극장에서 봤지만 재밌죠. 맞아요. 극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그냥 반 정도는 기대를 내려놓고 약간의 저항감도 갖고 봐요. 괜찮았으면 좋겠다. 너무 실망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나중에는 이 제 벽이 허물어지면서 진작에 이 벽을 내려놓을 걸. 모든 저항감을 내려놓고 그냥 미친 듯이 웃게 되거든요. 저항감을 내려놓으면 코미디를 더 잘 즐길 수 있다. 애초부터 저항감이 없었으면 더 산뜻하게 즐겼겠다. 그러게요. 근데 핸섬 가이즈 재밌어요. 코미디랑 잘 맞는 어떤 소재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성공하는 영화를 보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1000만 넘는 영화들 이렇게 보면 형사 액션 영화랑 코미디가 달라붙은 영화가 굉장히 잘 돼요. 궁합이 좋죠. 제가 해보니까 1000만 명이 넘는 영화가 5편이나 한국 영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가장 역사상 한국에서 역대 2위 모든 흥행 통틀어서 2위가 극한 직업이거든요. 극한 직업은 정말 재밌었어요. 네, 전 굉장히 잘 만든 코미디, 맞아요. 세트 플레이를 너무 잘하는 맞아요. 코미디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범죄 도시 2, 3, 4가 있고요. 거기다가 또 베테랑이 있잖아요. 이러니까 1000만 넘는 코미디 형사 영화가 5편이나 있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이게 굉장히 잘 통하는 형식이고 사실은 미국도 그래요. 뭐 베벌리 힐스 컵 같은 영화, 뭐 혹은 옛날에 뭐 폴리스 아카데미도 폴리스 재밌었는데. 아카데미도 있고. 폴리스 스토리도 폴리스 아카데미 미국이죠. 네. 맞아요. 폴리스 스토리. 드라마. 폴리스 스토리는 이제 홍콩이고. 네, 성룡 형님.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뭐 프로젝트 A도 폴리스네요. 마찬가지고. 네, 다 경찰이고요. 뭐 또 경찰이 웃긴가 봐요. 쫓기고 뭐 이러는 게 웃긴 거겠죠. 뭔가 그 상황 자체가 아니 영화에서 보고 싶은 게 재밌죠. 웃음을 볼 수 그쵸, 있고 그쵸. 또 액션을 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수사극 하면 미스터리도 있잖아. 이러니까 맞아요. 이게 약간 꽤 재밌게 만들 수 있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이거는 약간 장르가 SF라고 봐야 되나요? 네, 요즘은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영화를 어떤 하나의 장르로 규정하기 어려서 다 하이브리드 장르이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코미디로 적으셨네요. 저는 너무 재밌는, 너무 잘 만든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SF보다는 코미디적인 요소가 더 큰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있고요. 슬랩스틱 코미디도 있고 또 영화 뭐 패러디 화양연화 같은 영화, 그쵸.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런 또 영화 패러디들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굉장히 웃기는데 이 영화는 정말 눈물도 극단으로 가고 웃음도 극단으로 가고 극단으로 간다는 얘기는 너무 잘한다. 끝까지 몰아붙인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감탄한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어떻게 영화 속에 수분 동안 돌 2개만 갖다 놓고 저렇게 사람의 마음 맞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깊게 맞아요. 사로잡을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그 장면 좋았어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아주 좋아하는 영화고요. 이 영화가 이제 3부처럼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인 건데 각각 3부로 구성되는 세 부분마다 각각 부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영수증 정리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영수증을 정리하는 이유는 국세청에 가서 내가 이러저러한 비용을 썼으니까 세금을 감면해달라라고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통과시키기 위해서 영수증을 3번 정리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본다면.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영수증을 정리하려면 내가 비용을 쓴 걸 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스템, 국세청이라는 데에서. 근데 국세청은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이때 내가 쓴 비용이라는 건 내가 인생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했던 노력들인 거예요. 나는 이런 노력했고, 이런 노력했고, 이런 노력을 말하자면 시스템이나 신한테 가서 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다 인정 안 해줘요. 일종의 증빙을 보여주는데 네, 안 그리고 통할 그대로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근데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노력을 그대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멀티버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루어요.
딸만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엄마도 양자경도 이루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이루고 나니까 허무해져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필연적인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면 그걸 이룬다는 게 이유가 없잖아요. 선택의 의미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전능한 주인공이 돼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마지막에 귀결하는 것은 가장 못나 보이는 그 주인공한테 가서 이 얘기가 감동적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원래의 나. 그게 가장 좋은 그런 면에서 선택이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멋지다는 메시지도 생각. 좋죠. 그리고 코미디로도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그 영화에서 이제 가장 웃긴 포인트들이 벌스 점핑? 그러니까 네, 그거 서로 할 다른 때. 멀티버스 사이를 조건들.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립밤 같은 거 막 가장 먹고. 립밤 먹어야 되고 이 밑에 붙어있는 남이 씹던 껌 먹어야 되고 손톱 사이 막 종이로 아우 베야 되고. 그다음 엉덩이에다 무슨 막대기 끼워야 되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웃긴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런 행동을 그냥 코미디에서 보여줘도 웃겨요. 왜냐하면 슬랩스틱이니까. 근데 이 영화는 너무 말이 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통계적인 필연성이라는 것에서 절망에 부딪힌 사람 얘기거든요. 통계적인 필연성이 가장 확실한 인간에게 사건이 뭔가 하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절망해가지고 극 중에 딸이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영화를 보면 통계적인 필연성에서 가장 멀리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사건을 해야 이 벌스 점핑이 가능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영화적으로 너무 말이 돼요. 그 게다가 진지하고. 아무도 주제야.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몰래 약간 티 안 나게 해야 되니까 더 웃기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다 장난 같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결국은 부부 사이이든 세상이든 그 관계를 구원하는 것은 이념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사소한 농담, 수다, 장난. 어떻게 보면 수다라든지 장난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영화란 말이에요. 친절. 네, 다정함 이런 측면에서 코미디의 맥락 자체가 웃기기도 하고 눈으로도 웃기고 그러면서 그게 너무 말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로 코미디 걸작이라고 생각해요. 와, 오늘 라플 위클리는 네. 주제가 코미디였는데 가장 눈물이 많이 그러네요. 흐른 그런 방송이 되었습니다. 아, 이게 보시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즐겁게 하니까 그렇겠죠. 보시는 분들도 즐겁지 않으셨을까? 네. 혹시 코미디 하면 떠오르는 콘텐츠 중에서 저희가 미처 언급을 못한 게 있다면 트라이브 앱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또 오늘 저희가 1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시간대별로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크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고 완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놀랍고 재미난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